한 푼만 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눈 내리는 강남역 앞 10살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얘야, 그 팔찌 어디서 구한 거니? 검은 롱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이 아이 손목의 낡은 은팔찌에 고정됐죠. 외할머니가 주셨어요. 이은하라고. 그 순간 노신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40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처럼요. 이은하라고 했니? 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 앞에 선 이 노신사가 대한민국 재계의 전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팔찌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역 앞 광장에 저녁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가운데 한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남짓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깃을 세우고 종이컵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이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안쓰럽게 흩어져 갔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러나 바쁜 사람들은 차갑게 지나쳐 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아예 보지 않으려 했죠. 아이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한 듯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은 노신사 한 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도윤, 70살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재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리하고 위험 있는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이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목에 끼워진 낡은 은팔찌였습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빛이 바랜 은색 팔찌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바람 9.5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9월 5일 은하의 생일을 뜻하는 둘만의 암호였어요. 그 순간 한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40년 전 20살 청년이었던 자신이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그 팔찌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얘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동자가 한도윤을 올려다보았죠. 할아버지, 추울 텐데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아파서요. 약값이 필요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같지는 않았죠. 순수한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지갑에서 10,000원권 몇 장을 꺼내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손목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그 팔찌 어디서 구한 거니? 외할머니가 주셨어요. 엄마 어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요.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할머니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서 맴돌았죠. 외할머니 성함이 뭐니? 이윤아요. 엄마가 항상 얘기해 주세요. 이윤아. 그 이름이 한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집안의 반대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죠.
한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겨우 정신을 차렸죠. 아니요. 괜찮소.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일어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는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죠. 한도윤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틋했습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따라서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요. 거리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길 위에 나란히 새겨져 갔습니다. 한 명은 무거운 과거를 안고 다른 한 명은 불안한 현재를 안고 말이죠. 아이를 따라간 곳은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습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렸어요. 한도윤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럴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죠. 한도윤이 문을 노크하자 아이가 문을 반쯤 열었어요. 그 틈으로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아니, 단칸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이었죠. 곰팡이가 핀 벽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고 구석에 놓인 난방기는 꺼져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놓인 양동이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낡은 이불 속에서 한 여인이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몸을 뒤척이며 힘겹게 일어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야, 어디 갔다 왔어? 목심 목소리였어요. 기침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죠. 엄마, 괜찮아요? 약 사러 갈게요. 아이가 달려가 여인의 이마에 손을 대었어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죠. 여인이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때 한도윤이 문을 노크했어요. 똑똑똑.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곳에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었죠. 민재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까 돈 주신 할아버지세요. 한도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차와 해열제가 들려 있었어요. 누구신데요? 여인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정유리, 37살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윤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은하를 닮았습니다. 눈매며 입술 모양이 40년 전 그 여인과 너무나 흡사했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요.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 했죠. 아이가 아파서 약값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유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녀에게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감사하지만 낯선 분의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분 같은데요. 민재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한도윤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죠. 한도윤은 차와 약을 방바닥에 놓았어요. 그냥 두고 가겠소. 아이가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죠. 그때 유리가 말했습니다. 잠깐요. 한도윤이 돌아보았어요. 유리가 힘겹게 일어나 앉으며 말했죠. 정말 그냥 지나가시다가요? 그렇소.
민재가 구걸하는 걸 보셨나 봐요. 유리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남이 보았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해봤자 믿으실까요? 유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에는 세상에 대한 실망이 묻어 있었죠. 한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들어보고 싶소? 유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태명전자 회계팀에서 일했어요. 3년 동안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명전자는 한성그룹과도 거래가 있는 중견기업이었죠. 처음엔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유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비자금이 있었어요. 장부에 없는 돈들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비자금이요? 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윗선에 보고했죠. 유리가 기침을 했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문제 삼더라고요. 없는 일을 만든다고, 회사를 곤란하게 만든다고요. 한도윤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리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구겨진 종이 몇 장을 꺼내 보였죠. 이게 증거예요. 회계문서 조각들이요. 몰래 복사해 둔 거예요. 한도윤이 그 종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찢어지고 구겨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히 회계문서 같아 보였죠. 그런데 결국 해고됐어요. 횡령 누명까지 쓰고요. 횡령 누명이요? 네.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증거도 없으면서요. 유리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어요. 그러나 곧 체념으로 바뀌었죠. 그 뒤로는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횡령범이라고요. 한도윤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네. 이제 6개월째예요. 알바라도 구하려 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유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어쩐지 이 노신사는 믿을 만해 보였어요. 민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엄마가 일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아이가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진실을 말했는데 세상은 제 입을 막았어요. 유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것이 억울했죠. 한도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갔죠. 은하의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 손자까지요. 태명전자 부사장이 박태진이라는 사람 아니오?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죠.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박태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사람이 주범이에요. 모든 비리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유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죠. 한도윤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모자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요. 은하에게 미안했던 마음,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일자리를 구해보시오. 한도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예, 도움을 드리고 싶소.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처음 본 사이인데요. 유리가 의아해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당신은 내 첫사랑의 딸이고 저 아이는 내 손자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요. 그날 밤 한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은하는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요. 자신이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하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은하의 딸과 손자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은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사흘 뒤 유리는 문 앞에서 작은 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죽과 해열제,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동네에서 김노인으로 불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유리는 그 쪽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또 할아버지가 주고 가셨나 봐요. 민재가 봉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묻어 있었죠. 그러게 말이야. 유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아픈 몸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뒤로도 매주 2번씩 문 앞에 무언가가 놓였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국물이었고, 때로는 민재를 위한 과자와 우유였어요. 언제나 김노인이라는 쪽지와 함께였죠. 한 달이 지나자 유리의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그제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민재야, 이제 엄마가 일자리를 구해볼게. 정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아픈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죠. 태명전자에서 일어난 일이 업계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어요. 정유리 씨 맞죠? 죄송한데 저희는 좀... 아, 그분이시군요.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차가운 거절들이 이어졌어요. 유리는 점점 지쳐갔죠. 그런 어느 날 오후 유리가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또 한 곳에서 거절당한 뒤였죠. 그때 반지하 계단 앞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도윤이 민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장난 컴퓨터 부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한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다시 작동할 것 같아요. 민재가 부품 하나를 조심스럽게 끼우며 말했어요. 아이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했죠. 오, 어떻게 그걸 알았니? 한도윤이 놀란 듯 물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10살 아이가 복잡한 전자부품을 이해하다니요. 엄마가 옛날에 이런 일 했대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민재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유리가 계속 얘기해준 덕분이었죠. 엄마 왔다. 민재가 유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한도윤도 고개를 들어 유리를 바라보았죠. 어서 오세요. 한도윤이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유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김노인이시죠? 유리의 목소리에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한도윤은 부인하지 않았죠. 그냥 조금 도운 것뿐이요. 조금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유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꼭 갚을게요. 언젠가 꼭요. 갚을 것 없소? 그보다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잘 안 되네요. 소문이 다 퍼져서요. 어떤 소문이요? 제가 횡령을 했다는 소문이요. 업계가 좁다 보니까 금방 퍼지더라고요. 유리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포기 상태였죠. 한도윤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태진 그자가 여기까지 손을 쓴 것 같았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봐요. 컴퓨터가 켜져요. 아이가 고장난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더니 정말로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한도윤과 유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죠. 어떻게 한 거니? 유리가 물었어요. 그 노트북은 며칠 전 누군가 버린 것을 민재가 주워온 거였죠. 여기 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했더니 되네요. 민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재야,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정직한 사람은 뭘 해도 잘할 수 있다고요. 아이의 말에 한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유리가 아이를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맞다. 정직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한도윤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유리를 바라보았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믿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유리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죠. 그날 저녁 한도윤은 자신의 회사로 돌아갔어요. 한성그룹 회장실은 고요했죠.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비서실장. 예, 회장님. 60대의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한도윤의 오랜 오른팔이었죠. 말이 적지만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태명전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세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내부 자금 흐름을 자세히 봐주세요. 특히 박태진 부사장 관련된 것들을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회장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어요. 박태진이라는 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경영자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인간이었죠. 한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년 전 은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젊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은하야,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딸을 지켜주겠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했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요. 며칠 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태명전자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박태진 부사장이 관련된 비리가 상당히 많네요.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한도윤이 그것을 넘겨보았죠. 허위 계약서 작성,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까지 있습니다. 정유리 씨가 고발하려 했던 것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고한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박태진이 용서되지 않았죠. 이 자료들로 충분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태진 같은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계속 조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와 태명전자의 거래 관계도 점검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박태진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리고 유리와 민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그것이 은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도윤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 한 주가 지난 어느 오후 반지하 방에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평소보다 강하고 딱딱한 소리였어요. 유리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 있었죠. 정유리 씨 맞나요? 앞선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공식적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유리가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법무법인 세진에서 나왔습니다. 송달 서류입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영업방해요? 명예훼손이요?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혐의입니다. 유리는 서류를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죠.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본 건 다 사실이라고요. 그건 법정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카메라로 송달 확인용으로 문패와 호수만 촬영했죠. 곧 법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재가 방 안에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나왔어요. 낯선 남자들을 보고 엄마 뒤로 숨었죠. 그들이 떠난 뒤 유리는 서류를 들고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괜찮아.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고소장을 보니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에 유리의 실명이 공개됐죠. 태명전자 관련 기사 댓글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정유리라는 년이 회사 돈 훔쳐먹고 오히려 회사를 고소했다네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허위 폭로로 회사 망하게 하려는 악질이네요. 이런 인간들은 처벌받아야 해요. 댓글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졌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죠. 유리는 휴대폰을 보며 절망했어요. 며칠 뒤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정유리 씨, 죄송한데 계약을 해지해야겠어요. 갑자기 왜요? 월세도 꼬박꼬박 냈는데요. 인터넷에 나온 거 봤어요. 고소당한 거 맞죠? 집주인의 얼굴에 혐오감이 드러났어요. 유리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았죠. 그건 누명이에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누명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로 소문나면 곤란해요. 집주인은 냉정했어요. 유리의 사정 따위는 관심 없었죠.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았으니 그때까진 비워주세요. 집주인이 떠난 뒤 유리는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이라고 해도 갈 곳을 찾기는 어려웠죠.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괜찮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신용불량자에다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집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했죠. 압박에 못 이긴 유리와 민재는 며칠 뒤 짐을 꾸려 반지하를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지하철역 대합실로 향했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도윤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모든 걸 봤죠. 모자가 짐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한도윤의 주먹이 핸들을 세게 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태명전자.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군.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참을 수 없었죠. 한도윤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회사로 와요. 긴급 회의가 있어요. 네, 곧 가겠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회장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한도윤과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태명전자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군요. 한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책상 위에는 유리 관련 인터넷 기사들이 인쇄되어 있었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거예요.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그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 쪽 준비는 어떻습니까? 태명전자의 비리 자료 수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도 확보했고요. 좋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됐군요. 한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태명전자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도 연락해서 거래 재검토를 요청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명전자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요. 한도윤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것은 박태진의 비리를 정리한 파일이었죠. 이걸 언론에 제보하세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한도윤의 결의를 보며 긴장했어요. 회장이 이렇게 나서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정유리 씨 모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세요. 호텔이라도 좋으니까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이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죠. 박태진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무고한 모자를 거리로 내모는 일까지 했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은하야, 이제 내 딸을 제대로 지켜주겠다. 한도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4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지켜내고 싶었죠. 그날 밤부터 한성그룹의 모든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태명전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한성그룹이 모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통보였죠. 그것만으로도 태명전자에게는 큰 타격이었어요. 박태진이 급하게 한성그룹에 연락했지만 냉정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회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박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공격이 무엇인지는 몰랐죠. 한도윤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정말 강력한 한 방이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도윤은 혼자 앉아서 은하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사흘 뒤 한도윤은
임시로 마련해준 원룸에서 유리 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한도윤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친절한 김노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곳까지 마련해 주시고요. 유리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괜찮소. 조금 더 버티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요. 한도윤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김노인, 김노인.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민재야, 뭔 일이니? 한도윤이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그 아저씨들이 종이 떨어뜨리고 갔어요. 무슨 아저씨들? 엄마한테 나쁜 짓 한 그 사람들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찢어진 계약서 같아 보였죠. 한도윤이 그 종이를 받아들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걸 어디서 주었니? 태명전자 앞이요. 그 아저씨들이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한도윤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종이 조각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B95 프로젝트라는 암호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민재야,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니?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김노인한테만요. 한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작은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재는 모르겠지만요. 잘했다, 민재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유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한도윤은 종이를 다시 살펴보았죠. 아마도요. 아주 중요할 거예요. 그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것이 박태진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요. 민재야, 넌 세상을 바꿀 아이구나. 한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았거든요. 세상을 바꾼다고요?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죠. 그렇다. 작은 일이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 한도윤은 그날 저녁 즉시 자신의 회사로 돌아갔어요. 비서실장을 급하게 불렀죠. 이걸 보세요. 한도윤이 종이 조각을 내밀었어요. 비서실장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진상을 파악해 주세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비서실장은 회장의 표정을 보고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알겠습니다. 감사실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감사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계좌 추적 작업이 시작됐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왔죠. 회장님, 추적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한도윤이 파일을 넘겨보았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박태진과 연관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황상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들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유리 씨가 가지고 있던 문서들과 함께 보면요. 한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 같았죠.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에 제보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제보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심스럽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곧 누군가에게는 어둠이 찾아올 거였죠. 박태진은 아직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오만했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도윤은 달랐어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욕심에 발목을 잡힌다는 거리요. 민재야, 고맙다. 한도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작은 아이의 호기심이 이 모든 일의 열쇠가 되었거든요. 며칠 뒤 태명전자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거였죠. 박태진은 그제야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무슨 일입니까? 영장이 뭡니까? 박태진 부사장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박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들켰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도윤은 그 소식을 뉴스로 들었어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이제 유리 씨에게 알려드려야겠군요. 한도윤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어요.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세상은 아직 몰랐어요. 그 친절한 김노인이 실제로는 재벌 회장 한도윤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발견이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도윤이 마침내 은하의 딸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한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박태진이 체포된 지 사흘 뒤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변호사, 정유리를 다시 고소해요. 박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포됐지만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고 있었죠. 무슨 혐의로요? 비밀 문서 유출입니다. 그 여자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고 하세요. 하지만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돈이 해결해 줄 거예요. 박태진의 눈에 악독한 빛이 번득였어요. 자신이 무너져도 상대방도 함께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었죠. 이틀 뒤 유리에게 또다시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비밀 문서 유출 혐의였죠. 또요? 또 고소를 해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았죠. 더 심각한 건 언론의 움직임이었어요.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 유리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죠. 그것도 아주 나쁘게 조작되어서요. 회사 기밀 유출한 전직 직원, 재차 고소당해. 허위 고발로 회사 망치려 한 여직원의 정체.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유리의 얼굴 사진까지 크게 실려 있었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민재 엄마가 뉴스에 나왔던데? 사기꾼이래. 회사 돈 훔쳤다고 하던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런 사람 조심하래. 아이들의 말이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학교 선생님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죠. 민재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학교에 오시라고 전해드려.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재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기분이 나빴죠. 그날 오후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리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신문 몇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유리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재야, 왔구나. 엄마, 왜 울었어요? 아이가 엄마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죠.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말 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민재의 말에 유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다니요. 엄마, 우리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유리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진실은 이긴단다. 하지만 유리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진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한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더 이상 자상한 김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내가 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섞여 있었어요. 유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김노인님, 그런데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리의 눈이 커졌죠. 회장님요? 한성그룹 회장 한도윤입니다. 그 순간 유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성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네, 속였습니다. 죄송해요. 한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리는 말문이 막혔죠.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부터 해결해야 해요. 한도윤이 바닥에 흩어진 신문들을 집어들었어요. 유리의 사진이 크게 실린 기사들이었죠. 박태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군요. 마지막 발악이요? 그렇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정의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한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정의는 내 손으로 되찾겠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회장님, 갑자기 기자회견을요? 네, 오늘 오후에요.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고요.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태명전자 박태진의 비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유리 씨의 억울함을 밝히는 내용으로요. 유리가 놀란 눈으로 한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다니요. 회장님, 그런데 왜 저를?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싸움부터 끝내야 합니다. 한도윤이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가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민재야, 이제 학교에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민재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한도윤의 말에 왠지 모를 믿음이 갔거든요. 몇 시간 뒤 한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한도윤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단단한 표정이 떠 있었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는 일은 매우 드물었거든요. 태명전자 박태진 부사장의 비리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유리 씨는 그 비리를 고발한 정의로운 시민입니다. 한도윤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앞으로 한성그룹은 정유리 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태진의 모든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뉴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정유리 씨 지원 선언, 태명전자 비리 폭로, 진실은 무엇인가?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유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태진을 규탄하기 시작했죠. 박태진은 구치소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한성그룹이 왜 나서는 거야?
그는 뭔가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도윤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을 볼 작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유리와 민재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도윤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은하에 대한, 그리고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요. 다음 날 오전 태명전자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제 한성그룹 회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15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진이 구속되면서 회사 운영에 큰 공백이 생겼거든요. 일단 당분간은 김 전무가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비서가 황급히 들어오더니 이메일 출력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긴급 공문입니다. 이사들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한성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김 전무가 출력물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어갈수록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한성그룹은 오늘부로 태명전자와의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합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뭐라고요? 다른 이사가 소리쳤어요. 김 전무가 다시 한번 읽었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전면 거래 중단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성그룹과의 거래가 우리 매출의 40%인데요.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성그룹은 태명전자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그때 다른 비서가 또 뛰어들어왔어요. 대표님들, 큰일 났습니다. 또 뭔 일이야? 삼성, LG, 현대.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거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이러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김 전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거래처를 잃는다는 건 회사의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때 로비 안내를 받아 사전 통보된 면담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사람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한도윤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았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회장님께서 직접. 김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도윤은 조용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죠. 안녕하세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어요.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죠. 앉으세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그는 회의실 맨 앞쪽에 서서 이사들을 바라보았죠. 거래 중단 통보 받으셨나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유를 모르시나요? 한도윤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박태진 부사장의 비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박 부사장 개인의 일이고. 개인의 일이라고요? 한도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이것들을 보세요. 한도윤이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어요. 비자금 관련 계좌 내역과 거래 명세서들이었죠. 이 모든 비리에 여러분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서류들 중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거짓과 탐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오랜 세월 이런 일들을 지켜봐왔거든요. 정유리 씨를 해고하고 누명을 씌운 것도 여러분이 공모한 일입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 전무가 변명했지만
한도윤은 듣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검찰에도 제출했고요. 한도윤이 회의실을 떠난 지 잠시 후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었어요. 이사들이 경악했죠.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들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죠. 한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김 전무님. 한도윤이 김 전무를 불렀어요. 네. 네. 정유리 씨에게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요. 사과를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비리를 막으려 했던 분이에요. 김 전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태명전자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직원들은 집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건물에는 수사관들만 남았죠.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폭로한 사건이라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태명전자 전 임원진 비리 의혹, 한성그룹 회장의 정의 실현,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하루 전까지 비난받던 유리가 이제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박태진은 구치소에서 그 모든 소식을 접했어요.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성그룹 회장이 왜 나를 노렸을까? 박태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과 한도윤 사이에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한도윤에게 유리와 민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그날 저녁 태명전자 본사 앞에서는 집회가 열렸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기업 비리를 규탄했죠. 정의를 바로 세우자. 부정부패 척결하자. 구호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한도윤의 용기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며칠 뒤 태명전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회사의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고 정유리에 대한 모든 고소도 취하됐죠. 김 전무는 언론 앞에서 공개 사과했어요. 정유리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유리는 그 사과를 TV로 지켜봤어요.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엄마, 이제 좋은 거죠? 민재가 물어봤어요. 아이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 있었죠. 그래, 이제 좋은 거야. 유리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도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한도윤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어요. 은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죠. 은하야, 이제 내 딸을 지켜냈다.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어. 한도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유리와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자신이 누구이며 왜 그들을 도왔는지를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말해야 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는 것을요. 태명전자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뒤 한도윤은 유리와 민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한성그룹 회장의 개인 저택은 유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죠. 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정원이 보이는 거실은 아이에게 신기한 모든 것으로 가득했죠. 그렇다, 민재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고. 한도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리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회장님, 정말 저희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니,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다른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한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유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때 민재가 소파에 앉아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한도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민재야, 그 팔찌 말인데. 네. 누가 준 거니? 엄마가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남기신 거래요. 민재가 순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외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윤아요. 엄마가 항상 얘기해 주세요. 정말 착한 분이셨다고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한도윤의 몸이 굳어졌어요. 이윤아. 40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죠. 이윤아.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유리가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죠. 회장님,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한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분은 한도윤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내 첫사랑이었어요. 유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첫사랑이요? 40년 전 나는 20살이었어요. 은하도 그랬고요. 한도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유리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은하에게 선물한 팔찌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람 9.5라고 새긴 팔찌요. 9월 5일 은하의 생일을 뜻하는 둘만의 암호였어요. 한도윤이 민재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민재가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죠. 그럼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언가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려는 것 같았죠. 한도윤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죠. 유리야, 너는 내 딸이야. 순간 유리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딸이요? 엄마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그러어요. 은하가 임신한 사실을 나는 몰랐어요. 헤어진 뒤에도 계속 몰랐고요. 한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죄책감이 터져나왔죠.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럼 제가 내 딸이에요. 그리고 민재는 한도윤이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민재야, 이리 와봐. 한도윤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민재가 다가오자 그를 품에 안았죠. 이제 내 손자가 되었구나. 민재가 한도윤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손자요?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렇다. 내 소중한 손자야. 한도윤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민재가 환한 미소를 지었죠. 와,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한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유리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 아니 아버지. 유리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한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죠. 고마워요, 유리야. 이렇게 불러줘서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첫 식사였죠. 민재야, 이제 어떤 학교든 갈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로봇 만드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줄게. 민재가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어요.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죠.
며칠 뒤 한도윤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태명전자를 인수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이름은 한빛테크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도윤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CEO로 정유리 씨를 내정하며 전환 절차를 거쳐 한 달 뒤 공식 취임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놀라운 발표였거든요. 정유리 씨는 정직과 용기를 보여준 분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유리는 기자회견을 보며 울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신뢰해주는 아버지가 고마웠거든요. 한 달 뒤 한빛테크가 문을 열었어요. 유리가 CEO가 되었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했죠. 우리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유리의 첫 인사말이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민재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죠. 민재야, 할아버지 회사 구경하러 갈래? 네. 로봇 있어요? 있지. 내가 만든 로봇보다는 못하겠지만 말이야. 한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유리가 말했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죠. 내가 더 고마워. 너희들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었어. 민재가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니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 떠 있었죠. 그날 밤 한도윤은 은하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은하야, 고마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함으로 가득했죠. 세상은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기도 하죠. 한도윤과 유리, 민재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았어요.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한도윤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40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죠.